자, 이제 그 한의종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 한대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펴보세요. 예, 한대 과학기술. 한대, 특히 후한 때의 과학기술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먼저 제철 기술에서 진보를 둘 수 있는데, 철기는 이미 전국시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주철을 정렬해 강철을 만들기 시작한 건 한대부터이다. 자, 강철은 무기뿐만 아니라 수의사업, 화상석 같은 석가계술 등 여러 방면에 적극 활용되었다. 자, 이와 이제 아울러 그 한부제 시기 때 염철 전매제가 시행되면서 첫해 대량 생산에 주력에 수력 풀무와 대형 고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태초력, 삼통력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문학은 이전부터 정확한 농시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연구 발전했는데 한때에는 특히 유학이 발전되면서 청인 상관서 등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명운과 사시의 운행을 점치는 목적에서 관측 기술이 발달했다. 자, 이데아의 무제 시기 때 태초력과 전환 말기의 삼통력이 제정되기 이뤘다. 이렇게 했죠. 거기 태초력과 삼통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태초력은 이제 그 한무제 태초 1년에 실시한 역법인데 이전 역법에서 시월을 세수화했던 것을 정월 세수로 바뀌었고 동지를 12월 달 고정시켰죠. 이음은 태초력을 수정해서 삼통력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통력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한수화 2년에 경학가이자 천문학자인 유흥이 태초력을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유흥은 천문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역이라는 주역의 신비 수치를 끌어들여 태초의 기본 그 수칙을 해석하고 동준서의 역사 순환을 역법에 그 적용하여 했다. 이는 후세 역법 개정에 나쁜 영향을 줬다. 약간 이제 삼통력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인제 그 태초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인제 생각하는 그 뭐냐면 그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약간 그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삼통력 같은 경우에는. 예. 또한 우주의 형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져 하늘과 땅이 서로 평행한 거나 평면하고 곡면한 개천설과 천체를 담은 천구의 중심이 대지가 있다는 혼천설. 혼천설이 정확적인 이제 뭐냐면 그 동아시아 세계관의 이제 대표적인 설이죠. 자, 우주 공간이 무한히 퍼져 있다는 섬야설 등이 제청됐고 이 중 후세에 가장 영향을 끼친 건 혼천설이다. 혼천설은 예전에 말했던 천원 지방 형태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후한에 장영이라는 사람이 혼천이를 제작했다. 이렇게 있죠. 장영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장영을 보면 후한의 문학가이자 과학자, 젊어서 호렴에 추천되어 간직에 지내면서 태평성대를 노래한 이경부나 사수시 등을 지었고 혼천이와 지동인을 제작하는 등 천문학과 역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있죠. 자, 혼천이는 모든 항성이 천구상에 있고 1월 5성도 뭐냐면 천구상 그 운행에 있다고 생각했다. 1월 5성이라는 건 하늘과 그 태양과 달과 오성은 수성, 금성, 그다음에 인제 뭐 그 목성, 토성,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인제 합쳐 갖고 이제 오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인제 그 생각해서 만들어진 장치다. 동력을 이용해 밀실 안에 있는 누각의 물을 하루에 1회 자동으로 회전시켜 하늘 상태와 부합하도록 만든 자동식 천구이다. 그다음 장형은 간층을 거듭해 일식의 원리와 달빛의 태양의 반사 강림을 밝혀내고 지동이라는 지지계를 뭐냐면 제작하기도 했다. 그래서 달빛은 달 자체는 이제 그 항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냐 자체의 발이 없지 그 뭐냐 자체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죠. 그래서 태양의 열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그 달빛이잖아요. 자, 지동이는 네 나무통 모양으로 한 기구에 팔면에 용머리를 매달아 지진이 나면 진원지 방향과 용의 입구 방향의 용의 입구에 동구슬이 그 아래로 개구리 입으로 떨어지는 도록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진의 강도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한대 발명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걸 제시법이다. 그래서 제지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필기의 재료를 이전에는 비단과 간독 이 사용되었지만 비단은 가격 때문에
단독은 사용상 불편 때문에 널리 사용하지 못했다. 자, 전환대에 이제 품소를 팔아서 푼소 아니 푼 풀솜을 퍼서 만든 종이와 아마 종이를 만들었고, 후한 100 년경에 체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무 껍질과 베옷, 고기잡이 그물 등을 합쳐 분쇄함으로써 종이를 값싸게 제작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자, 이 제지법은 비교적 쉽게 필기전을 공급할 수 있어 서예나 회화의 발달에 큰 촉진을 했다. 그리고 제지법은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곡 전파되었으며 당대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라비아 그리고 다시 유럽에 전파되었다. 요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때 이제 제지법이 뭐냐면 그 학산대 때 처음 만들 때 이거 경전이 뭐냐 대표적인 경전이 그래서 방고의 한서 이거 연결돼서 나왔고, 그래서 탈레스 전투 있죠. 탈레스 전투와 관련돼서 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수학 관련된 내용인데 뭐 주비상경하고 구자상설이 상수에 있었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그다음 장에는 인제 그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인제 뭐 항제 내경 같은 것들이 집필됐다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질병의 진단이나 방법, 인체 해부 지식, 혈액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왕망시대 때 인체 해부도 해계졌고, 후한 때 장준경이 열병학설을 발전시킨 상학론을 지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농봉 초경이 있었고 약학서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대 문화를 보죠. 한대 문화. 자, 전환중기 이후에 유학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경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경학이란 유교의 경전과 정정에 대한 학문인데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후 경서의 수집 과정에서 근문학파와 공문학파의 구분이 생겼다. 그래서 근문학파는 한초까지 살아남은 일부 유생의 구술에 의거해 당시의 문자인 예서체, 이건 제대로 됐네요. 공계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됐죠. 그래서 예서체를 정리된 경전을 기반으로 해석 및 연구를 하던 학파를 말한다. 그리고 고문학파라는 경제 때 공자의 옛지에 발견되었다고 하는 춘추 전국시대의 문자로 쓰여진 경전을 기반으로 한 학파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동준서의 제안으로 간학화된 춘추 공양전을 근거로 한 근문학파는 주로 작구 해석이나 청인상건설을 바탕으로 이제 정치론으로서 군주권의 정당화나 참의선을 내세운 등 신비주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미연대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공자의 숨은 뜻을 내세웠고 많은 가탁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반면에 춘추 자시전, 춘추 자시전 외에도 주례가 있어요. 주례. 고문학파의 주요 경서는 주례인데 이 주례는 근문학파에 없어요. 고문학파에만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춘추 자시전 또는 주례 등을 근거로 한 고문학파는 전한 시기 때 위선하고 여겨져 인정받지 못하다가 전한 말 유음에 의해서 정리되어 다시 각광받게 되었다. 자, 유흥이 정리한 고문학파 이유는 왕망의 권위와 정당성 확립을 이용해서 신정권을 간악화했다. 이렇게 있죠. 유왕의 아들이 유흥이에요. 예. 동계는 거꾸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유흥의 아들이 유왕으로 돼 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 유형은 인제 고문경과 근문경을 동시에 정리하면 칠서라고 해서 인제 예 책을 썼죠, 요 내용을. 자, 후한 때도 경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근문학파와 고문학파의 논쟁이 벌어졌고, 후한 장제 때 백호 간에 해서 병서 해석을 둘러싼 토론회를 열었고, 그 과정이 백호통일로 집약되기도 했다. 후한말 때 정형은 고문경과 근문경을 비교해 통일적인 해석을 시도했는데 그는 경학의 전적 해석을 고문설 위주로 했고 집대성 근문설 위주로 작업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 방법으로 글자의 뜻을 연구했기 때문에 홍구학이 난다. 그러니까 홍구학의 의미를 쓰라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한 이러한 홍보학적인 방법론에서 한자 구천여자를 이제 수록한 허신이 설문회자가 출간되기도 했다. 자, 국문학파에서 뚜렷이 드러나듯 이 시대의 경학에서 도참이나 참의 같은 신비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주술적 성격이 강했다. 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실증적인 그것을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도 일어나는데,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면 왕충이라는 사람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신동기에서 이제 잠부론하고 인제 구동계에서 죽창성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착각했어.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한의중에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그 신동기 구동계에서 이게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그 신동계 그 한의중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착각했어요. 이게 출처를 하여튼 이렇게 보면 자 하여튼 후한테 왕초로서 근한 인물로서 그는 농영의 모든 존재의 기로서 이루어졌으며 기의 전개에 따라 자연 형상, 사회 형상 등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주장해 인간과 자연이 교감된 청인 강론서를 부정하였다. 왕부는 잠부론에서 이러한 합리적 입장을 계승하여 인간의 주체적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 입장에서 당시의 정치와 사회상을 통렬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포함말의 죽창통에 의하 이르면 인격신 앞에서 이제 상제나 청 같은 인격신을 부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개념을 부정하고 하나의 자연사로 이해했고 인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정치와 사회를 비판했다. 그러니까 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냐면 그 자체로 본 거야. 인간의 행위로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와 사회를 비판했다. 한을 끌고 와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죠. 자, 이들은 후한의 예교 사회 하에서 하석하에 가는 경악의 풍조 속에서도 우주의 생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토대로 인사의 사회 모순이나 인간 사회의 어떤 사회 모순의 정치 분폐를 통렬히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자, 한대에는 또한 이후 중국 정사의 기본 형식인 봉기와 열전을 위주로 한 기전체. 그래서 기전체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봉기와 열전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앞에 기와 열전의 봉기의 기와 열전 전자를 떼서 기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전체 사서가 등장했다. 전한의 전성기에 이른 무려 시대 때 학문 분야에서 동준서 같은 지식인재 활동이 있었지만 가장 주목하는 것은 사기의 편찬이다. 사마천은 부친 사마담을 뒤이어 천문과 역법 및 문헌을 간장한 태사장이 되었다. 그의 부친의 유언으로 염원했던 역사설 집필을 부탁받아 BC 108년경부터 집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제 대홍로 정쟁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등 사건을 변호하다가 생식기를 제거하는 국명을 받았다. 자, 이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기 130건을 완성했다. 자, 사기는 상고시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제봉기부터죠. 사망까지는 쓰지 않았어요. 사망까지는 잠깐 언급됐고 봉기는 오제봉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사망은 너무 친화적이고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건너뛰고 언급만 했고 오제봉기부터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제봉기 시대부터 한무제 시대까지 2000년간 역사를 기전체로 정리했다. 사기의 구성은 크게 제왕의 연대기였던 봉기와 개인의 활동상 열전, 그다음에 분야에 따른 기록인 그 선을 이루어졌고 이후 중국의 정사의 틀을 제시했다. 후한의 반고에는 부친 반포의 작업을 계승해 사기 체제를 정비하면서 한왕조 일대의 기전체 사서인 한서를 저술했다. 후한 말에는 순열이 한서의 내용을 춘추 자시전의 편년체 형식으로 재정리한 한계를 이제 저술했고 후한 때 문헌과 서적의 수집을 후한 때에는 문헌의 문헌과 서적의 수집 및 정리를 담당 동간에서는 후한의 동간 한기를 정리한 사료지를 편찬하기도 했다. 예, 이렇게 있죠. 아마 여기 동간은 이제 간청 이름 같아요. 이때. 그다음에 이제 한대 대표적인 형식이 이제 한대 부와 악부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는 장편의 운문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산문 형태가 이제 플러스된 거죠. 오늘날은 서사시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악부시는 부제 때 각지의 가요나 악장을 수집해 시대를 짓고 음률을 넣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부가 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노래한 반면에 악부시는 소박하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소재를 찾았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뭐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인제 해서 인제 여기까지 인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넘어가죠. 이제 동남 중세로 넘어갈게요. 자, 위진남북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제 여기 동계를 기준으로 해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계를 이제 기준으로 진행하고 한의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보충을 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약간 인제 좀 더 그 위진남북조 시기에 관련돼서 좀 정리를 좀 해 보면요. 정리 좀 해 보면 자 요렇게 볼게요. 자 보통 인제 그 진부터 해 가지고 수해 건국까지를 위진남북 아니 위 그
그러니까 삼국부터 해 갖고 이제 수해 건국까지 위진남북조라고 하잖아요. 거의 한 400년 동안 분열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보통 이 후한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앞에서 언급한 위촉으로 나눠지죠. 위촉. 조비가 위를 세웠고 촉이 이제 유비, 그다음에 오가 성군을 세웠죠. 그게 나중에 있다가 이제 위가 이제 촉을 멸망시키고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위가 이제 서진호, 사마현이 서민진을 계승했잖아요, 위를요. 그리고 나서 오를 이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잠깐 통합을 했다가 이때 인제 다시 뭐냐 파랑의 난이나 영가의 난, 예전에 기초문이 나왔던 거죠. 등등 해 갖고 인제 결국에는 서진이 몰락을 하죠. 그때 인제 오후의 침입이 일어났는데요. 오후의 침입 보면 이제 오라는 것은 인제 선비족, 풍노족, 갈족, 가족, 저족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인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풍노하고 가는 본디 똑같은 단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홍노족의 한일파가 갈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강족하고 저족은 지금의 티베트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족들이 인제 5, 16국을 세웠고요. 엄밀히 말하면 인제 여기에서 한족 국가 3개 국가가 있어요, 한족이 세웠던. 그래서 이제 5, 16국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 강국적의 5, 16국을 이제 통일했던 나라가 선비족이었던 북이죠. 북이. 탁발족이 이제 했죠. 그러니까 태무제 때 통일했고, 그렇지만 인제 다시 동이와 서위로 나눠지고, 그리고 동이는 북제, 그다음에 서위는 북주로 이렇게 계승이 되죠. 그리고 북주가 북제를 먹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쪽에서 이제 쫓겨났던 서진에서 인제 그래서 동진으로 이렇게 쫓겨났죠. 그래서 수도를 인제 건업으로 옮기죠. 그리고 이때 인제 있고, 동진 이후에 이제 쿠데타가 계속 발생이 돼요. 송제, 양진이죠. 그래서 인제 있고, 진나는 나중에 인제 북주를 계승한 수해에서 먹히죠.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인제 요렇게 북이 동이, 북제, 서이 북주를 북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송제, 양진을 남조라고 해요. 예, 그 남북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00년 동안 분열 시기를 보면 위초구 중에 위가 제일 강했던 위라고 하고, 그 서진이 잠깐 통일됐죠.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그러면은 강남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세워진 왕조들이 6개 왕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동진, 송제, 양진, 여기 는 5개죠. 여기다가 인제 그 앞에 오나라가 있죠. 오나라가 강남에 세워진 왕조잖아요. 그래서 5 까지 합쳐서 6 조라고 해요. 강남 6 조.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뭐냐면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제 수위가 인제 581 년에 건국했고, 금방 수는 망하죠. 그래서 당으로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제 위진 시대 때를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개괄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인제 동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삼국 분립 관련된 내용이 인제 있는데 보면, 자, 전환과 후환을 합쳐서 약 400 년간 계속된 고대 통일 제국의 질서는 2 세기 후반에 일어난 한건군의 농민 분기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야 이제 후한 제국의 그은 하북 지방에 건국한 조비의, 그러니까 조조의 아들이죠. 조비가 위에서 나라를 이제 빼앗고, 후한제국은 하북 지방에서 건국한 조비위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때 인제 빼앗긴 방법이 성향이라는 형태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왕조 교체를 설명할 때 이 성향이라는 것을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예, 신라나 왕망 때 인제 실시했던 그런 제도를 자주 울고 먹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사천 지방에서는 유비가 촉을 세우면서 강남 지역의 송군이 오나라를 공격하니 천하가 삼국으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국 가운데 이제 제일 인구도 많고 크기도 컸던 나라가 위나라죠, 위나라. 네, 삼국 가운데 가장 이제 우세한 나라가 위다. 위가 이제 그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정치 경제적 배경으로 후한 제국의 기반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는 조조가 시한 둔전책이다라는 거죠. 둔전책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인제 둔전책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당시에는 그 유민들이 많았거든요, 전량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민들을 이제 모집을 해 갖고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우무적 경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민둔이라고 하죠. 둔전은 크게 군둔과 민둔이 있는데, 군둔 같은 경우에는 농경일치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민두는 인제 주로 이 재정적인 확보 목적에서 인제 했던 것이 민둔이죠. 이게 조조가 했던 건데, 이 전환시대 때 인제 또 경제 때 조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도 둔전책을 실시했어, 둔전책. 그래서 인제 이건 병농일치 군둔인데,
조조의 둔전책도 있고 요 뒤에 이제 조조라는 사람이 또 둔전책을 사용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조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 그리고 조조가 또 그 뭐냐면 우세했던 게 군사력에서 볼 수 있죠.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조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강한 또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주로 인제 이민족 부대를 많이 수용을 해 갖고 자기의 군사력으로 삼았어요. 그 유민들 있죠. 특히 인제 그 당시 항건적인 난 같은 것들 인제 할 때 싸울 때 그들 패장병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갖고 조조 군대의 핵심이 되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조조의 어떤 군사적 기반과 그다음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그 아들이 조비가 그 당시 그 위난을 세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둔전책이 경제와 사회 안정에 가져다 주기도 했다. 후한말 한건당의 농민 반란 이후 계속된 전란으로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위나라 인구는 한때 큰 군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격감했다. 요때 격감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요. 예 완전 그 인구 격감이 있는데 요때는 이제 사회적 측면이 강하겠죠. 국가 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파악할 수 있는 인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구의 감소로 농경지가 항폐화되고 임자 없는 그 뭐냐면 농지가 크게 증가되었다. 조조는 건한 원년에 둔전체를 실시하여 국가 경제를 재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날 밑에 있죠. 즉 임자 없는 농경지를 둔전하고 유민을 모아 농지를 주어서 둔전민을 삼았다. 둔전민은 둔전 간의 호적에 편입되어 일반 민호와 구분되어 중랑장 등의 농간으로 하여금 간우와 씨앗 등을 나눠주고 조세징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조세징수의 비율은 간우를 인제 간우라는 거 간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손을 얘기하죠. 간을 빌려간 자는 수익의 6할, 그 자기 손을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은 수확의 반을 국가에 납부하겠다. 자, 이래서 이제 둔전제의 의미가 있죠. 둔전제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학문을 개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력을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이제 군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게 둔전제는 균전의 의미가 없어요. 땅을 분배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 유민들 수용해서 이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인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거든요. 네, 균전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가 이제 후환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은 이 둔전책의 성공에 찾아볼 수 있다. 그죠? 자, 위나라의 실질적인 건설자는 조조이다. 그러나 조조는 아직 후환을 그대로 두고 세력을 확장했으나 그의 아들 조비는 후환을 멸망시키고 위를 건국했는데 이게 위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조조가 400년간 계속되어 온 한 제국에 찬탈하는 데는 주저한 바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정통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이제 권력자라도 이게 인제 그 한나라 제국의 어떤 정통을 거슬 곧바로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시간을 뒀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전환과 후한 때 오랜 역사적 정통이 남아 있었고 특히 전환을 창탈한 왕망의 신정권의 비극적 결과를 조조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의 한 제국을 사상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유교주의에 의한 국가 이념과 황제의 숭배 정신이 민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비는 한을 찬탈한 과정에서 구세력의 저항이 적은 성향이라는 그걸 방법을 교문이 선택을 했다. 성향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성향을 자주 이용을 해 가지고 뭐냐면 찬탈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왕위를 이제 찬탈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성향하고 방법인데 방법은 시베미한 거죠. 성향은 그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물론 이게 반강제적이지만 겉으로 볼 땐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인제 그 전의 왕들이 황제들이 그 뒤에 계승한 사람들에게 인제 그 황제직을 사 넘겨주면 3번 정도 이제 뭐냐면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냐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반발 세력들의 비난을 공격을 좀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무적에 의한 후한의 찬탈이 아니라 형식상 후한의 현재가 조비에게 황제의 위를 양도하고 조비도 이를 몇 번 사용하다가 그 제의를 물려받은 성향 형식을 취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성향 혁명은 이후 중국 역대 왕조 교체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성향을 받은 후에 황제는 이제 물러난 황제는 이제 죽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인제 지도세도 모르게 그 일족하니까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해서 죽게 되죠. 자 강남의 오와 사천 지방의 촉은
지방 세력을 기반으로 호족 세력의 지지를 얻어 국가 건설이 가능했다. 삼국은 다 같이 후한 말에 일어난 인구 감소와 농지의 항폐화를 감안하여 사회 안정, 특히 후한 농촌사회 부흥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했죠. 자, 삼국의 형사와 이제 위나라 이제 역사적 위치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삼국이 있는데 위초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초하고 오를 합쳐봤자 이 위를 이기지 못하죠. 위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제 그 경제 중심 강북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 그 논의가 있었냐면 천하 삼분계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이거 뭐 삼국지 좀 읽어 보신 분들은 자주 나올 텐데 이게 인제 그 제갈량이 인제 주장했잖아요. 제갈량이. 그래서 이제 위가 너무 강하니까 얘가 2대 1대 1 대조 빈위죠. 그러니까 인제 촉하고 오가 인제 연합을 해서 위를 인제 대응하자. 어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주장했고 후에 이제 적벽대전 있죠. 그 유명한 적벽대전의 승리로 구체됐는데 이게 인제 도중에 이제 형주를 둘러싸고 이제 촉이하고 위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오가 인제 형주를 공격할 때 간호를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촉나라가 인제 이때부터 우 오와 이제 결별함으로써 촉과 오가 대립을 하게 되죠. 결국에 위가 인제 촉을 먹고 나중에 서진이 오를 먹잖아요. 요때 좀 결속을 했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자 이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국의 형세는 토지와 인구, 경제력 등을 비교할 때 위나라가 천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오와 촉이 나머지 반을 차지하는 형국이었다. 자, 따라서 삼국 가운데 정통 왕조를 가린다면 하복을 차지하고 후한을 계승한 남양의 도읍을 정한 위를 정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후대한 사학자들이 이 삼국시대 정통을 뭘로 볼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통으로 본다라고 해요, 무통. 어, 무통이라는 것은 이제 공자가 말을 했는데 공자의 이제 학설을 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는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두 개 있는 해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두 개 있을 경우에 이거는 무통을 본다, 정통을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인제 위를 정통왕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무통을 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를 정통으로 보는 게 많죠. 예를 들어 자치통감은 무통을 본다고 해 놓고는 실제 위의 연호를 따랐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통으로 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위를 연호를 따랐기 때문에 자치통감은 위를 연호를 했고 그 당시에도 위를 정통을 보는 그 견해가 많았어요. 근데 이에 관해서 인제 뒤에 남성시대 때 주자 같은 사람은 촉합정통을 내세우죠. 그래서 촉한 그러니까 인제 촉을 정통으로 온 거야. 그 당시 유비가 한나라의 후손이라 해 가지고 촉한 정통을 내세웠던 거죠. 그 당시 또 남송이 피남 정권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비의 촉한하고 좀 약간 비슷해 상황이. 그래서 촉한 정통을 내세웠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통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인제 있는데 주로 위를 정통으로 보는 관점이 주였죠. 진수에 뭐 삼국지도 있고. 그치만 나중에 촉각 정통론이 등장해서 결국에 이 촉각 정통론에 따라서 뭐냐면 그 삼국지 연의도 이제 쓰이잖아요. 그래서 촉각을 정통으로 보는 관점도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줄을 볼게요. 자 진수는 삼국지에서 위나라에서만 제왕의 봉기를 두어 정통 왕조를 서술하고 그 당시 초과 오의 왕을 신하로 취급한 열전을 기술했죠. 그래서 그러나 진수에 이러한 역사관에 대한 후대 역사관들 유직이나 주의는 반대했고 나간중은 삼국지 연의의 을 촉한을 정통왕조 보고 조조를 강호를 홍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거죠. 예. 그래서 나간중 삼국지 연의 보면 연의란 자체가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소설책이라는 뜻이에요. 촉한을 정통왕조가 맞죠. 그래서 인제 특히 촉을 세운 유비는 전한의 경제의 후손이라고 하여 촉의 정통성을 부여했는데 이런 객관적 역사 서술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객관적 역사 서술이 볼 수 없냐면 유비 자체가 인제 뭐 전한의 경제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경제의 자손 중에 이제 경제의 아들 중에 중상왕이 있었어요. 이 중상은 호색한 인물로서 그 여섯 명 여자들을 뒀다거든요. 그 후보모스 여자를 뒀고 그 사이에 120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120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유비야. 그 후손들이. 그래서 그게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멀어도 너무 멀죠. 예 하여튼. 자 하여튼 이거 객관적 역사 서술이 없고 사마가의 자치 통감의 위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승한 정통 왕조였다. 그래서 사마강 같은 경우에 무통은 내세웠지만 실제 위나라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위를 정통을 못 줘. 이걸 이제 뒤에 그 누가 비판한 거예요? 주의가 비판한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를 뭐냐면 정통을 보지만 그 남송 시대 들어오면서 촉하는 정통을 보게 되는데 요건 인제 뭐냐면 앞에 그 송나라 남송이 처해진 환경이 뭐와 이제 비슷하다? 그 당시 촉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피난 정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강독을 해 볼게요. 따라서 삼국시대 약 50 년간의 대세는 위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응해서 촉과 오나라가 연합하여 이를 방어하는 형세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유명한 적벽대전 같은 것도 이루어졌죠. 자, 이와 같은 형세를 외교적 도움을 이용하여 천하의 대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촉의 명신이었던 제갈량이었다. 그는 유비에게 천하 3분의 계를 견의해서 촉과 오의 연합작전으로 상국의 형상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천하 대세는 상부의 재통일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위가 먼저 촉을 병합하고요. 위에서 창탈한 이제 서진 정권이 강남 지역의 오나라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하복의 위나라가 공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어 그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자, 이제 위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항부지 개간과 유민의 구제에 위한 둔전책, 새로운 인물 등용을 위한 국품 간임법, 번역 제도를 이제 전 국민에게 확대한 병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해서 그 당시 그 구국 강국의 기반을 깰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둔전책, 국품 간임법, 뭐 병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그 위나라를 이제 뭐냐면 강화시켰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병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원래 병호로 지적한 거는 사람들은 양인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여기 고대다 보니까 천미로 떨어져요. 요건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삼국시대는 대내적으로 전란이 계속되었으나 대외 발전은 현저하게 추진됐다. 특히 이제 촉 같은 게 사천 지역 있잖아요. 사천 옆에 운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인제 보통 서남이라고 해서 여러 인제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지역들을 인제 뭐냐면 그 정복을 했죠, 운남 지방을. 그다음에 한중을 개발하고 한중은 아마 인제 사천 북부 지역이야. 예. 그 이 사천이라는 지역이 외지에 있어요. 지금이야 인제 뭐냐 상당히 땅이 크고 인구도 많은데 그 당시에는 좀 외지에 있었고요. 인구도 별로 없었고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천에 자리를 잡더라도 이 촉이라는 나라가 사천을 다 장악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 주변에 주변 이민족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벌 사업들을 많이 했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5회 호남, 그다음 강서, 복건 지역 방면의 개척을 이제 꼽을 수 있고 그래서 인제 이에 따라 중국 역사상 강남 지역이 비로소 개발되었다. 또한 5는 대만과 해남도를 공격해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그 남해 무역에 기반을 했다. 그리고 대만은 인제 유구라고 하죠, 유구. 유구 공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유구.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구면 오키나와 아니냐." 했는데 오키나와 아니에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원래 유구가 그 대만을 침략했다가 나중에 인제 원래 오키나와는 그 당시 몰랐고 나중에 이제 오키나와 인제 존재를 알게 되면서 오키나와도 함께 이제 유구로 지칭한 거야. 그때 인제 오키나와 유구하고 대만의 유구가 이 번자가 좀 달라요. 이게 왕번자가 더 붙었어, 이 대만의 그 유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구하면 오키나와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대만도 그 당시에 한자를 적으면 우리식으로 유구다. 다만 이제 그 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대만이라는 용어는 19 세기 가서야 나타난 지명이야. 그전까지는 유구라고 불렸어요, 대만을요. 그러니까 동계에 보면 요 대만하고 오키나와를 좀 헷갈려 가지고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주에. 그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뒤에 얘기할게요. 자, 한편 주요 근데 이렇게 공락을 했다는데 대만은 공락을 했지만 여기부터 뭐 그 당시에 대만의 원주민들이 사 갖고 다만 공락을 했고 다시 인제 물려놨죠. 여기 뭐 많은 사람들이 정주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 자, 한편 오는 그 세력을 인제 동북 방면에 펼쳐 요와 유역에 있는 동호의 후손인 오한을 격파하고요. 다시 요동의 세력을 뻗고 있는 공송씨가
고와 내통하고 있는 위의 배후에 위협하면 이들 공락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련돼 있죠. 공성시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고구려와 이제 밀당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한국사 갈 때 좀 내용을 다시 하고요. 자, 한편 한반도에는 삼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요때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이제 편찬했죠. 그래서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의 병방에 있는 동이의 나라 관련된 동이족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인제 뭐 오늘날 여진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지금 한족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인제 저쪽 그 외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그래서 있는데 이게 인제 그 BC 4 세기 이전까지 기록문 중에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1차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에 이게 많이 적혀 있어, 위지동의전. 그러면 왜 이제 그 중국 애들이 자기 역사서에 이렇게 자신의 이민족 역사를 적어 놨냐? 그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안보적인 측면. 항상 이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교류하기 위해서 등등 그들의 풍습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기록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 놨어.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돼 갖고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삼국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한건적의 난에 의해 한제국의 지배는 대타격을 받았다. 반란에 의한 살해된 지방관도 있었고 한왕조에 대응해 자립을 꾀하는 움직임도 등장해 지방 분권 형성이 조장되었다. 그 189 년에 영제가 사망하자 다시 한강과 외적 사이의 정쟁이 제기되었다. 그 외적의 하진은 인류 명족이었던 원소와 강족의 반란 성공리에 진압한 군벌 동탁과 협력해 한강을 타도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하진이 이제 살해됐고 원소는 한강 세력을 일수했다. 이들 기점으로 각지의 군웅이 이제 일어난 패권을 다투는 새로운 정치세 상황이 등장했다. 자, 그래서 원소와 동탁 조족과 송견 등이 여타의 호족들과 결합하면서 세력을 넓혀 군벌로서 전국에 분할하였다. 한해 황제는 이미 군벌에 대항할 힘이 없었고 면목상 황제일 뿐이다. 동탁에 용립된 황제는 동탁에 따라서 남양에서 장안으로 옮겼다. 동탁은 부하에게 피살당하자 다시 낙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후 조조에게 의지했다. 군벌 세력 판도는 잇따라 바뀌었다. 조조는 200년에 그 간도에서 원소를 격파하고요. 그래서 조조가 이제 취했던 정책들이 정통적으로 썼던 정책들 있죠. 원교 군공 정책. 그래서 멀리 있는 곳하고는 교류하고 가까운 세력들은 이제 토벌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죠. 그래서 원소를 격파하고 이어 전하복을 거의 확보했다. 자, 송교는 유포하다 싸우다가 이제 전사했고 그의 아들 손책은 강동을 편찬했지만 암살된 동생 송건이 지는데 이 송건이 오를 세웠죠. 원소 측에 가담했다 패배한 유비는 남쪽의 형주로 도망가서 군사 제갈량을 만나 자립의 기회를 엿보았고요. 그 208년 조조는 그 남하에 계신 형주 유종을 항복시켰지만 적변에 가서 유비와 송군의 연합군을 패배했다. 그래서 이 적벽대전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을 이제 격파할 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되게 배와 백끼리 이제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 연안개인가? 그걸 이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소설 그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인제 이기에서 연합군을 패배했던 것이 뭐냐면 조조군 안에 그 당시 인제 유행병 이 확산됐다고 해요. 조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북 지역의 부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너면서 강남 지역에 이제 오니까 그 당시에 인구 이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풍토병에 되게 약했어. 그래서 그 지역 강남 지역의 풍토병을 건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결국에 철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팩트인데 그 소설책에서는 그걸 좀 더 약간 극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항공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뭐 줄을 연결해 가지고 세 줄 연결해서 배를 해 갖고 배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공격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설적인 내용이에요. 소설 내용이고.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이로써 조조는 강남 지역의 병합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유비는 익주로 다나 유장을 대신해서 이제 성도로에서 자립했고 오늘 사천성 지역이죠. 송고는 유비에게 형주를 빼앗아 요때부터 이제 천하 삼분계가 깨지게 된 거야. 이때 이제 형주를 지켰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간우인데 이 간우가 좀 약간 이제 북벌만 신경 쓰지 위나라와 이제 신경 쓰고 그 오나라하고는 신경 별로 안 썼어요. 그 틈에서 이제
그 간호가 북벌군이 이끌고 이제 위를 공격할 때 그 뒤를 쳐 가지고 결국에 형기를 빼앗고 그걸 열받은 이제 유비가 이제 갔다가 인제 뭐냐면 패배를 했잖아요, 오나라한테요. 예. 그래서 이제 위와 오가 인제 위와 이제 오하고 초나라가 이제 결별나죠, 동맹 관계가.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비에게 형주를 빼앗아 강남 지역에 판도를 확립했다. 자, 이에 천하는 하북의 조조, 강남의 송건, 사처의 유비가 위해서 세소 나눠졌다. 자, 216년 조조는 위왕으로 붕해져 사실상 새로운 왕조를 개칭했지만 220년에 낙양을 사망했고요. 조비가 그 뒤를 이어서 낙양에서 성향의 형식으로 현재 양해를 받아 위왕조를 세웠다. 그는 경제적인 재부나 가문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새로운 관리 임용 방식 국분 간임법을 인제 시행해서 새로운 그 관료를 육성하려고 했지만 이미 각지에 기반을 굳힌 그 뭐냐면 호족세력들이 오히려 이들 기반으로 간직을 독점하고 황제권을 이에 따라 위축되었다. 자, 국분 간임법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제 위나라 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인재 선발 방식이잖아요. 요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거 기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분관리법을 계기로 관료기구가 편입되어 대대로 여러 가지 정치상의 특권을 획득한 일본의 호족들은 이후 이제 명문이나 대족으로 성장해 발언권을 강화하면서 후일 문벌 귀족이 선구가 됐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이제 문벌 귀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선발 방식이 국분관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제가 동계할 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위양주가 수입됐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다음에 성도에서 즉위식을 이제 거행했다. 전환 경제 자손이라는 점이 유비의 명분상 이점이기 때문에 하늘로 국호를 삼았다. 이걸 촉한이라고 하죠. 이후 전황 전과 후한을 구분해 촉한이라고 부른다. 자, 유비 정권은 하복에서 이동해 온 유비의 측근 인물들과 사천 토착 호족들과 연합 정권이었는데 풍부한 경제를 바탕으로 기주와 운남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다음에 유비와 제갈량이 사망 후에 급속히 인제 국력이 인제 약해져 263 년에 위양조에게 멸망했다. 그 유비의 아들이 유선인가 그런 거였어요. 좀 멍청해 약간. 그때 이제 국가 망하죠. 이 사람이 인제 약간 유능한 군주는 아니었어 이 사람이. 예. 한편 양자간 유역 하류에 이제 근거했던 오는 유황조의 조비가 이제 즉위하자 스스로 아직 자립할 만큼의 국력이 되지 않아 일단 신하부터 조비에게 복속해야 오왕에 봉해졌다. 결국 위에 책봉체제에서 편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정이 안정되자 송건은 222년 항문한 독자적 연호를 세우고 오왕조를 세웠다. 오는 강동 톡차고족의 협력을 얻어 수도를 건너 지금의 남경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제 6조의 공통된 수업이 이 남경이에요. 건어. 당시의 오해 문법은 주씨, 육씨, 고씨, 장씨, 사성이었다. 삼국지 연임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었던 인물들의 성씨가 여기 있죠. 자, 이들은 사변과 독자적 영지를 보유한 대세력으로 발전하였고 황제권은 이에 반비례해서 약화되었다. 결국 280년에 위나라의 뒤에 이은 서진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그러나 오왕조 시기 때 하복의 위양조에 대해 강남에 적극적으로 개발했는데 이는 후일 남조가 장기간의 하복의 이민족 정권을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오왕조의 어떤 역사적 의의가 이제 여기에 있죠. 예. 자, 오왕조는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수량을 갖춘 이 지역에서 칠수나 배수 및 간척과 농경지 기간에 주력함으로써 전란을 피해 강남으로 도피해온 이주민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새롭게 개척된 운하망은 배수와 물자의 수송에 도움이 되었고 때문에 상업과 수공업에 크게 발달했다. 수도인 광업은 강남 경제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 동남아시아의 상선은 물론 로마 그 제국의 무역선을 수입하는 국제도시로 이제 성장했다. 건업은 선진 말년에 건강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래서 이제 남조 시대 때 그 강남 정권의 거점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서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죠. 여기 서진에 인제 진의 짧은 통일 있는데 앞에서 인제 위초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가 이제 촉을 먹고 그다음에 위가 인제 서진이 된 다음에 서진이 오를 먹어요.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데 이 서진은 앞에 있는 진나라도 있고 또 뒤에 또 동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수도가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진과 구별해서 서진이라고 하죠. 서진. 예.
그래서 인제 서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서진이 통일한 연도는 280 년이고요. 그전에 인제 그 조상들을 좀 볼게요. 조상들은 이제 삼국지 연의 좀 읽어 보신 분들은 삼화중달로 알려진 삼화이가 있죠, 삼화이. 예. 그래서 이 삼화이가 인제 그 상당히 큰 권한을 행사했고 그 아들들이 뭐냐면 삼화사와 삼화소가 있어. 삼화소.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사마소에서 이제 촉한이 이제 정벌 당하죠. 그리고 나서 그 손자 때 사마중달의 손자 때 사마염이 그 당시 이제 위나라 황제한테 성향을 받고 나라를 세우죠. 이게 서진이야, 서진.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있는데 볼게요. 서진은 이게 작간 통일하죠. 작간 통일하다 금방 망해요, 이 나라는. 예. 자, 내용 보면 삼국의 분립은 반세기에 막을 내리고 위에서 나온 진나라 이 서진에 의해서 잠시 통일됐다. 건국 초기 위나라는 참신한 기품과 숙무의 정신이 넘쳐 있었다. 그러나 호적 세력들이 확대되고 그 위에 국풍간인법이 실시로 위나라 왕실은 물론 건국의 공신도 점차 이제 뭐냐면 귀족화되었다. 이제하여 이제 조종에 지탱해왔던 용감한 근위무사들은 문약한 이제 문관들이 밀려나고 왕실의 내분이 계속되었다. 자, 이 틈을 이용해서 건신이었던 사마위가 정권을 장악해 호적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심을 수습한 다음에 한편 촉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어디까지 했어? 예. 그 촉을 멸망시키고 촉을 멸망시키는 그의 아들 때 사마소 때예요. 예. 사마이 때는 멸망 못 시켰죠. 그래서 요동의 공송신을 정벌하니 사마씨의 지위가 확고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사마염은 위로부터 선양이라는 방법 요거 자주 언급했죠. 선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을 건국하였다. 이게 이제 서진의 무죄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진자가 진나라 진자가 좀 다르네요. 예. 하여튼 이 진나라 진자가 있고 진을 건국했고 자, 왕실의 약화 형상은 촉5 두 나라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촉은 유비의 아들 유선 때 제갈량이 오와 연합하여 중을 회복하려고 위와 싸웠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제갈량이 죽은 후에 이제 국력이 세어 위에 병합되었다. 유선은 이제 쳐다보니까 그냥 금방 항복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처세술에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다가 그냥 끝내 이제 그냥 천순 이고 다 죽어요, 이 사람이. 예. 자, 한편 고립된 오나라도 서진 무지의 이제 예치로 병합되니 상국은 60년에 만에 서진에 의해서 점차 통일되었다. 서진에 의해서 다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이제 서진 정권은 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먼저 삼국을 통일했으나 그 당시 지방의 세력을 잡고 있던 호족 세력들을 완전히 뭐냐면 장악하지 못했다. 진의 건국은 후한의 건국할 때에 호족의 지지를 받고 국가를 세운 형사와 매우 비슷하다. 즉 호족의 비호 아래 위와 진의 성향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들 호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후한 이후에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호족은 중앙 정계에 진출해 고위직을 독점했고 귀족세를 발전했다. 이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인제 국분 중정제라고 얘기하죠. 또한 무제는 그 당시 인제 통일을 달성하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방종에 빠졌고 사회적 긴장을 해이했다. 그 무제가 그 유명한 성화가 있어. 이 사람이 인제 후궁을 10,000명을 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다음날 밤마다 그 후궁에 어떤 후궁하고 잘 것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냐면 양을 딱 타고 가다가 양이 딱 멈춘 집에 들어가서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인제 그 유명한 일화인데 그냥 상비군을 축소하고 주군에 소속된 군대를 해산하고 대신에 왕자들 지방의 요직을 봉봉하는 봉건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이 봉건제를 왜 실시했냐? 일종의 변번 그러니까 황실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황제가 그 위험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황실의 울타리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봉건제를 실시했는데 명복은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진행 과정은 뭐냐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 황제가 유능하면 황실의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황제가 무능하고 어리면 곧바로 이 울타리가 황제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공친들이 결국에는 왕 그 왕권 다툼을 인제 하고 내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데 이거는 서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명나라 때 그때 있죠. 명나라 때 홍무제가 인제 봉건제를 실시했잖아요. 요거와 비슷한 경우에 이게.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인제 그 뒤에 이제 등장했던 그 황제가 해제라는 그 멍청한 황제가 등장했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개판됐죠. 그래서 그때 왕자들이 뭐냐면
들고 일어나서 파랑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그 황실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와 같은 봉건 제도는 오히려 왕자들의 세력을 강화시켜 서진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파랑의 난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파랑이 누군지는 뭐 알 필요 없죠. 예. 자, 한편 무제는 상国통일로 유민의 정착과 농경생활 안정을 기위해서 정전제와 가전제를 실시했어요. 이 정가전제라고 인제 보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이게 어떤 제도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지가 벌어진 토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정전제와 가전제를 인제 실시를 했던 건데 먼저 볼 게 전전제예요. 점전제는 그 뭐냐면 성인 남자에게 70무, 여자들에게 30무를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성인 남자 70무, 그다음에 여자는 30무를 주고 이게 점전제예요. 자, 그 가전제는 이걸 땅을 지급해서 그 당시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의무 경작량을 딱 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70을 받으면 50무를 의무 경작을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30을 받으면 20무를 경작해라. 그러니까 점전제에 주어진 땅을 바탕으로 의무 경작을 하는 것이 가전제야, 가전제. 그래 갖고 있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전전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급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전제는 의무 경작하고 또 관련돼 있다. 예. 그리고 이 전전제에다 이제 토지 분급 외에도 또 플러스 시킨 게 뭐냐면 그 당시엔 또 이제 호족들이 어 호족들은 그 당시에 관료들이 많거든요. 호족들하고 관료가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대토지를 제한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전전제의 의미 중에 어 토지 분급 외에도 호족대 대토지 소유를 또 제한한다는 의미 있다. 호족 관료들의 대토지 소유를. 자, 그 관련된 것이 정가전제인데요. 정가전제 실시할 때 호주식과 연계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나라 때까지는 조세 단위가 인이었죠. 근데 이제 호로 바뀐 거야, 호. 이게 호조식인데 이 호조식과 관련돼서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점전과 가전제, 정가전제도로 뭐냐면 예전에 오래된 기출문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부분이. 그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한편 무제는 상고의 통일로 유민의 정책과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점정자 가전 제를 실시했는데 내용을 보면 점전은 성인 남자 1명에게 그 70무, 여자에게는 30무, 합계 100무를 땅을 지급하고요. 요 100무의 단위는 호조로 부담시켰다. 호조식을 시작했다는 거죠. 호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부담을 하고 세금도 내게 한 거죠. 이 밖에도 정전제 주요 내용은 토지 분급 외에도 토지 소유 제한도 있죠. 그래서 간인들에게 1품간에 50경, 9품간 10경 점전을 인정하고 그 외에 토지의 정객의 소유 상한을 정했다. 자, 이 정객이라는 존재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예송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송민.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나눠주고 나서 이게 의무 경작을 하는 게 가전제죠. 그래서 가전은 강제로 남자 한 명에게 50무, 여자 한 명에게 20무를 경작토록 하고 일정의 조세를 의무적으로 바치게 했다. 그래서 가전제 실시하여서 사회 안정과 안정을 꾀했다. 그러나 궁중을 비롯한 상류 귀족 사회는 사치와 폭락적인 그 퇴폐 풍조로 만연하여 정치 기관과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였다. 특히 서진의 심각한 문제는 대중 오후의 발전과 하복 진출이다. 자, 이 오호들은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 이북에 살았던 그 세력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당시 후한 말기 때부터 상공을 거쳐 갖고 이들의 일부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족과 같이 이제 동거 생활을 하거든요. 그들 중에 뭐 상인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또는 뭐냐면 그 군인들도 많았어. 특히 이제 파랑의 난 때 그 파랑의 난에 동원됐던 군인들 중에 이5호의 그런 용병들이 많았어요, 용병들이. 예. 결국에 그들이 인제 위에서 영가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서진이 멸망이 되죠. 예.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5의 발전과 하복 진출이었다. 그 위에 무지에 이은 해제는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 숙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있고 그게 항우 가시가 이 농담인데 가시가 이게 남자를 너무 많이 좋아해 가지고 서태후처럼 밤마다 이제 미소녀들을 불러 가지고 놀아 놨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 항우 가시의 농락과 야심 많은 신하들의 성도에 따라서 형제를 모두 죽이는 장악함을 범하여 왕실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고 이 과정에서 파랑의 난이 일어났고
이어서 이제 오침에 시작되어 영가의 난이 나죠. 이 영가의 난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5호 침입의 시작으로 남홍로의 주장 유연에 의해서 영가의 난이 났다. 이 유연은 이제 홍로족의 주장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홍로족 같은 경우 남홍로는 이제 만리장성 이남에 오랫동안 거주했고 한족들과 많이 동화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100% 유목민족이다 보기는 좀 힘들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유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부족들을 이끌고 이 파랑의 난에 들어가서 그 밑에 왕들 밑에 들어가서 인제 뭐냐면 어 일종의 용병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독립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던 경우죠. 이 사람은 그 원래는 유씨는 아니겠죠. 뭐 홍로족의 인제 성이 따로 있겠는데 예전에 유비를 되게 존경했다고 해요. 유비가 아니라 유방을. 그래서 유방을 존경해서 자기 성을 유씨라고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한나라 있죠. 한나라. 이 한나라를 이어받는다고 해 갖고 자기 나라를 한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유엔의 부치푸는 그 후한말 때 한나라 유치성을 하사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전에 받았네요. 예 아버지 때. 유엔은 영가 2년에 칭지하고 서진을 침략하여 나를 일으켰다. 그 후 310년 유엔이 죽고 유총이 계기하여 그 영가의 난은 더 확대됐다. 그래 건흥 4년에 서진은 남홍로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가의 난을 거쳐서 인제 그 진은 통일한 지 36년 만에 남홍로에게 멸망했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이리하여 그 하북의 56국이 난립하여 한민족은 강남을 피난하고 오나라 옛 도읍지 건강에 동진을 수입하니 그 이전의 수를 서진이라고 한다. 이전에 이제 를 서진 시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 서진의 멸망이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을 볼게요. 자 중국 고대 질서는 후한말 황건당의 난이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하여 무수한 농민 반란이 계속되면서 상국의 분립과 서진의 통일로 일단 숨을 돌린 듯 하였다. 서진 정권의 통일적 기반이 미처 마련되기 전에 안후는 파랑자의 난 그리고 박보는 영가의 난이 이어지면서 호안 동고의 새로운 시대상을 추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호환 동고라는 것은 이제 이민족과 한족 간의 동고가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랑제의 난이 중앙집권적 황제 체제를 뒤흔들고 서진의 새망을 가져온 종실 내분이 한다면 영가의 난은 한 제국에 구축하여 놓은 중화질서적인 어떤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중국 역사는 처음으로 호환 체제를 가져온 새로운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자, 이러한 혼란 속에 사상적으로 한대 유교주의를 대신해서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진나라 간 몰락의 역사적 의미는 이러한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위진남북조의 변칙적인 체제는 수당의 어떤 제국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되기까지 300년 동안 계속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의 전개는 호환의 어떤 두 민족의 그 함께 겪어야 하는 민족의 시련이었고 아울러 수당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 역사적 진통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호라는 것은 오랑캐 호자죠. 이게 좀 의미가 안 좋아요. 여기가 인제 옛고자고 이게 월자가 고기 육자거든요. 이걸 인제 해석하면 직역하면 옛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안 좋아. 중국 애들이 좀 약간 지금도 그렇잖아요. 좀 자기 주변 민족들을 좀 약간 비하를 해. 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보였던 거예요 이미. 그 글자에서 이미 좀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낮춰보고 그런 것들이 보이죠. 자 그리고 인제 관련돼 갖고 이제 한인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조조의 정권의 성격 해 가지고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조조는 이 패국 출신으로 한간 조등의 양자였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인제 그 조승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제 할아버지가 한간이야. 그럼 한간이 인제 생식기도 없는데 어떻게 자손을 남기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양자로 해 가지고 남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간들도 우리나라 양자로 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인제 어떤 거와 연결해 탕류 집안하고 연결된 거야. 한간 집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대의 명분보다는 좀 실속을 좀 많이 챙기는 게 있어요, 이 조조가.
그래서 조조지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결국에는 조조가 인제 상건장당을 토벌하고 이들 자신의 군대에 충원하면서 원소를 간도해서 인제 뭐냐 크게 이겼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 위양이 되었던 거고요. 자, 조조를 지지했던 혼육던 부국이라는, 부국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사병 집단이거든요. 예, 사병 집단. 그래서 부국이라는 사병 집단과 빈객이라 불리는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정부가 일반 민호로부터 병력과 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조조가 실시한 게 병호제죠. 둔전제를 실시했다. 병호제는 병력의 확보를 위해 모병과 투항병을 중심으로 세습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인데, 요번에 기출문이 나왔죠. 위진남북조부터 해 갖고 쭉 이게 전반적인 이제 제도인데, 그래서 이 병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적되면 이제 고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뭐냐면 거의 천민화 돼 버려요, 요 애들이. 자, 그래서 하여튼 있고, 가족과 함께 일정 지역을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준과 동시에 일반 주민과 구별해서 병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쉽게 말해서 상한병법 위로 채택됐던 됐던 병농일치적 제도가 병농분리제도로 이제 바뀐 것이다. 자, 이 제도는 이후 이제 5화 초기에서 실시됐고 남북조를 통해 실시됐지만 후대에 갈수록 병호의 신분은 저하되었다. 자, 그리고 전란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 상폐화와 국량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게 둔전제죠. 둔전이라는 것은 국가의 토지로서 둔전의 경작자는 일반 주구민 중에 모집하거나 피정복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확보했다. 그 둔전제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자, 그래서 둔전민은 대해서 토지의 지급 면적은 1호당 100무 정도 고소 추산되며 호적의 토지를 소작할 때 비슷하게 수확의 50% 60% 정도를 국가에 바쳐 이를 국량을 확보했다. 자, 이로써 이제 유민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국량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위는 한국 중에 가장 강대한 국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둔전은 이제 민둔이라고 하죠. 민간이 이제 운영하는 민둔이었고, 좀 군둔하고는 이제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군둔은 농병일치라고 보는데 이건 농병일치제는 아니에요. 예. 다만 여기 둔전민들이 운영하는 민둔에 의해서 군량을 확보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뒤에 앞에 있었던 조조라는 인물 있죠. 조조 경제 때 이 사람도 둔전체를 실시했는데 이때는 농병일치제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자, 조조는 이제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재 등용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면 조조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유학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명사의 추천에 의한 관리가 되는 후한의 방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한골지선제를 버리고라는 거죠. 오로지 재능만 있으면 발탁되는 등용법을 채택했다. 원래 탕류 출신인 이제 조조는 명사대 고조적인 어떤 유학적 지식과 청류에 대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반드시 도덕적 자질과 재능이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도덕적 자질이 있다고 해서 정책 재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것은 인제 그 조조가 한왕조의 정통성에 영용해 명절을 지키는 명사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추종자를 원했음을 반영했다. 이렇게 했고요. 결국에는 인제 위가 인제 가장 인제 국력이 셌다는 내용이 인제 그게 있고요. 서진의 통일과 정전 가전제를 볼게요. 자, 위양전 3대 황제였던 명제는 대장군 사마이에게 정권을 맡긴 후 오유진 수도인 낙양의 건설에 전념했다. 자, 사마이는 요동의 군벌, 공송시 정권을 멸망시키는 등 공적을 세워서 권력을 더했다. 그 사마이는 이후 조시 쪽에 제거되어 사망됐지만 그의 위세는 그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이어졌고, 사마소는 263년에 촉한을 멸망시키고 그 공력을 20개 군을 거느린 진왕이 되었다. 사마소의 장자였던 이제 사마연은 위항조가 한왕조를 성향받는 것 같은 방식으로 황제의 지위를 양위받아 265년 진왕조를 수입했다라는 점. 요게 있고요. 아, 요거 읽기 전에 세 번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자, 사마시의 정권 장악을 지지했던 것은 당시 인류 호족들이었다. 조조는 법술 정치로 호족을 억압했기 때문에 호족사의 평판이 좋지 않았다. 반면에 사마시는 인류 호족 출신으로 이 정권 하에서 이제 호족들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자, 진의 무죄가 된 사마연은 280년에 오왕조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하복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질서 회복과 농업 생산의 부흥을 착수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전전, 가전제, 그다음 호조식이라는 새로운 세제를 발표했죠. 그래서 전전과 가전제는 현재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다. 일반적으로 전전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고 한정적인 강한 토지를 본다.
그렇지만 여기는 점저는 함정적인 성격도 있지만 동급한 것도 내용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는 인제 그 뭐냐면 그 분국 관련된 내용은 없고 그 당시에 호력 관료들을 인제 토지들을 제한한다는 그 의미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민의 계층 분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전은 경작 의무를 부과하는 가역을 부과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받은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인제 그 의무 경작을 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가역에 부담이 없는 귀족이 되는 가전의 규정이 없다. 서민은 연령에 따라 가전에게 차이가 있었고 성인 남자의 경우에 전조는 사곡이 기준이 되었다. 또한 호조식을 통해 호당 인제 이게 기준이 인이 아니라 이제 호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겸삼필, 면상근 그래서 여자와 중선인으로서 그 반을 부담하였다.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전전 가전제는 일반 농민이 1 호당 약 100매 전투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중에 그 대신에 70무 정도는 기준으로 엄격히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듯 보인다. 또한 귀족이나 관료들에게 간품에 따라 정기과 전투의 보유의 한도를 무분한 토지 경벌을 구제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정가전제는 군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군분의 개념. 음. 그래서 인제 뒤에 있는 균전제와 같이 군분의 개념이 있다. 토지 군분. 그건 둔전제하고 좀 다른 거예요. 둔전제는 군분의 개념이 없죠. 자, 그래서 인제 이는 후한이 돼 방기됐던 소농민에 대한 국가 규제의 이제 제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관저제의 어떤 의미죠. 역사적 의미. 예. 그리고 인제 이것이 선례가 되어 5 세기 때 북위에 균전제가 등장했다. 자, 이와 같이 토지 제도는 생산력 회복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그 당시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호수가 245만 명에서 377만 명으로 단번에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마리의 분열의 경향은 서진의 일시적인 통일로 극복되었지만 서진이 안정된 상태로 통치와 질서를 유지했던 것은 무제일 때 그쳤다. 통일 이후에 무제는 후궁의 1만 명에 이를 정도 정치에 대한 열의를 상실했다. 더구나 이제 한말일의 지방 호족대 발전으로 끊임없이 유민이 발생됐고 분권적 통치가 형성되어 주군의 지방가는 이들의 지지를 얻어 군사를 장악한 상태였다. 무제는 위나라 멸망 원인은 항족이 억압해 고진 부분의 상태가 빠졌기 때문에 판단하고 공신에게 군과 현당을 봉투 지급했다. 일종의 인제 뭐냐면 봉건제를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요 밑에 봉건제 그리고부터 봉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총 27명에 이르는 사마시 일족을 재앙으로 봉해 정권을 지탱해 준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 번번을 상했다 했죠. 번병을 삼았죠. 또한 일정한 수의 군대를 받아 각종 장군직과 도독 지책을 검했으며 지방 군부의 병력까지 통솔했다. 이는 고대의 그 봉건제의 재판이었다. 자, 이거는 무제의 의도와 달리 분권적 경향을 가속화시켰고 이후 파랑의 난이 나는 황실 제왕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발전했다. 자, 요게 무제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이를 기회로 삼은 이제 외척 양준의 등장에 더하여 그 당시 정치적 부패가 다시 재개되어 난로 심각해졌다. 이로써 귀족들은 사마시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됐다. 무제가 죽은 후에 황제가 등극한 해제 역시 무능하게 없었다. 자, 이러한 통치가 좀 더 이어졌더라면 서진은 양씨에게 탈취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해제 즉위 직후 황태의 양씨와 그 부인이었던 해제의 부인이었던 가시 사이에 매척의 대립이 벌어졌고 결국 연암왕 양과 초왕 위가 지원을 받은 가시 일파가 승리하면서 일단되는데 그 후에도 인제 계속 거봉이 났죠. 그래서 인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고 이게 파랑의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파랑의 난은 7명의 제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해제에 독살된 후에 그 306 년에 동해안 월이 해제를 세워 패권을 확립하면서 종결됐다. 파랑의 난은 수습됐지만 이 난을 가정해서 재앙이 다투어 북방 유목민들의 무장 병력을 사병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후 서진이 멸망하고 하복을 오후가 장악하게 된 중대한 학원이 됐다. 즉 오후 16국의 박을 넣었다.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인제 파랑이 난 이후부터 해 갖고 쭉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호족의 하복 지출과 호족 국가의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 인제 영가의 난과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읽죠, 요 부분은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뵙겠습니다.